자, 캐비넷 문건 네.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깜짝 놀랐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혹시 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몇 정말 배수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죠. 이번에 네.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한 1,300여 건이 남아있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말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던 내용도 겁니다. 우리가 애타게 찾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건 자필 메모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석비서관 회의 공개 자료, 회의 업무 자료가 공식적인 업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거를 기록한 기획비서관이 맞다 이건 내가 기록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그 기획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볼 때는 전체 연결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서 삼성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불법적인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까지만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검토를 하겠죠.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네. 거기도 뭐 율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원래 공개하는 게 맞아요.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반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청와대에서 자중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저는 이게 자중하는 게 맞는지 좀 판단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모조리 다 공개해버려요? 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 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6조인가 딱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만들었냐면 각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다 문서 비밀로 해버리고 안 넘겨주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바뀐 거냐 정권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100만 건을 남겼죠. 그러니까 네.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건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자꾸 이걸 그래서 그 뒤집어서. 기록하는 사람이 엄청 고생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들이 남긴 기록 때문에. 본인은 좋은 취지로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법 만들었다고 또 뭐 빗대 그 행정관들 기소했었죠. 얼마 전에 NLL 대여록 가지고도 문제가 됐었을 때도 초보는 없었다고 그 사람들만 애꿎은 사람들 기소했었잖아요. 네. 결국 다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취지는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벌써 반론이 막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일부 언론에서 반론을 애초 공개가 정신이고 예. 일부 시한을 정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국가 그 해외 정상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국방, 뭐 예. 안보, 뭐 개인적인 비밀 이런 것만 예외로 한 건데 예.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주장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온 문건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오늘 어떤 언론에 지금 이제 뭐 야권 의원 한 사람의 멘트를 빌려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대통령 기록물의 입법 취지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그렇게 아예 코트를 따서 인용을 해놨는데 사실 아니다 전혀. 생각을 해보세요.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권이 못 보면 이게 그러면 나라가 그러니까요. 유지가 됩니까? 국가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국가 연속성이 생기라고 만드는 법. 당연히 법안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은 다 범죄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이에요. 자, 알겠고요. 네. 그러면 실제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려면 소정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청와대에서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사본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정정합니다. 사본들을 다 특검에 넘겼어요.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검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특검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겠다고 지금 했고. 공소유지만 하는 거죠. 공소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건들 지금 벌써 2개를 합하면 1,700건 가량이 나온 건데 그 문건들마다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어제 새롭게 발견된 것들처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그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 자체가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내용에 도움, 그러니까 재판에 도움만 된다고 치면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작성자를 확인해야 작성자를 되고. 확인해야 됐고 작성자로부터 이 내용이 당신이 작성한 본인이 그대로 작성에 맞다. 기록된 거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그때도 상대방이 만약에 이건 인정 못한다고 하면 네. 작성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증거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작성한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들은 나왔어요. 왜 국민들이 이거를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이냐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어차피 이렇게 했다며. 그리고 특검도 밝혔고 검찰도 밝혔거든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실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는 이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수첩 정도가 물증으로 나왔죠. 안정범 접석의 수첩 정도가 나머지는 나왔고 진술입니다. 진술. 다 진술이고 바깥에서 그것도 진술도 이런 거죠. 블랙리스트면 문체부에 가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어. 문체부 직원이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받은 거야. 근데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단적으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합병을 도와줬다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만 판정을 했지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보류를 했어요. 밝혀내지 못했다는 근데 거죠. 그게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누구나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게 이번에 비로소 그걸 입증할 수도 있는 문서가 나온 것이고 그중에 그렇게 연결될 문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힌 거죠. 모든 거에 다 삼성 관련됐고 세월호 관련됐고 블랙리스트 관련됐고 그 행위는 이런 회의 끝에 나온 행위가 아니냐. 그렇죠. 이 회의는 왜 하냐. 누가 지시해서 이런 회의를 했느냐. 이렇게 따져가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지시받았다. 아니 조윤선 전 장관도 본인은 블랙리스트 모른다라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번에 나온 게 비서실 회의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도 거짓말을 했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키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 그렇게 되기까지 몇 가지 장애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물론 그런 부분들로 있죠. 물론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까지는 결심을 해야 재판을 마쳐야 8월 16일까지는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쪽, 특검 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아마도. 그거는 여러 가지 이게 연기를 그걸로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게 구속 시한의 문제가 있잖아요. 구속 시한은 8월 20 며칠까지지 않습니까? 8월 17일까지예요. 8월 17일이요? 네. 한 주라도 미뤄달라고 하죠.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전문 피해자께서 왜 그러세요? 아니 특수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혐의 사실을 추가할 만한 것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라면 모를까. 지난번 정리라도 증언을 했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불구속 상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구속 상태에서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증거 가치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가치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간이 좀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그래도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재판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준 걸 여기서 뇌물로 되면 그럼 나머지는 거의 이제 반자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근데 뇌물죄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같은 편이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안 나가려고 구인장이 와도 구치소에 구인장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인장이 필요 없으라고 구치소에 넣어놓은 건데. 그렇게 보면 19일 날이 그래도 안 나와. 중요한 기점이 될 거예요. 일단 구인장을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일단 법적으로는 받아놨는데 집행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아니, 구치소에서 나 안 나간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구인장이 언제나 부를 수 있으라고 거기다 구치소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디 못 가게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시켜 놓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한 번 구인장을 한 걸 발부했죠. 아니, 발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나. 지난번에도 사실은 발부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몸이 힘드셔서 그런 거죠. 그때는 그때 2번 거절했을 때는 몸이 힘들 때도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지금은 하다못해 네 번째 발가락에도 아프시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검찰이나 특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일지가 이번 19일에 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재판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절대 최순실 씨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근데 문서가 그거를 낄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도 삼성 경영승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는 자필 메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메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나머지 300건 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굉장히 촉박해요. 관건이죠. 촉박해요. 검토하고 있겠죠 지금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그중에 결정적인 문건 한두 개가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판에 이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하나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 기간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어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 전 수석이 그 전에 발언 치고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물론 피고인으로서 이게 일단 검찰도 증거로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상황을 통제해왔던 어떤 것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당황한 데서 나온 얘기예요. 진짜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본인의 어떤 추가 기소가 가능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당황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다 지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놔두고 나온 거. 본인은 휴대전화에 있는 것도 깡통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공무원 마인드에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자기 캐비넷만 치우고 나오면서 남은 거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내부 고발 취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남겨두었다. 네, 남겨둘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알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건 자기 책상만 남겨야죠. 다른 책상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6조인가 딱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만들었냐면 각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다 문서 비밀로 해버리고 안 남겨주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바뀐 거냐 정권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몇백만 건을 남겼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건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자꾸 이걸 그래서 뒤집어서. 기록하는 사람이 엄청 고생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일부가 될 수 있다까지만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검토를 하겠죠.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네. 거기도 뭐 율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원래 공개하는 게 맞아요.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반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청와대에서 자중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저는 이게 자중하는 게 맞는지 좀 판단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모조리 다 공개해버려요? 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 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것 때문에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들이 남긴 기록 때문에. 본인은 좋은 취지로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법 만들었다고 또 뭐 빗대 그 행정관들 기소했었죠. 얼마 전에 NLL 대화록 가지고도 문제가 됐었을 때도 초본 없었다고 그 사람들만 애꿎은 사람들 기소했었잖아요. 결국 다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취지는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벌써 반론이 막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일부 언론에서 애초 공개가 정신이고 일부 시한을 정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국가 해외 정상과의 어떤 문제라. 자, 캐비넷 문건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깜짝 놀랐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혹시 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한 1,300여 건이 남아있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말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던 내용도 겁니다. 우리가 애타게 찾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건 자필 메모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석 비서관 회의 공개 자료, 회의 업무 자료가 공식적인 업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거를 기록한 기획비서관이 맞다, 이건 내가 기록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그 기획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볼 때는 전체 연결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서 삼성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불법적인 것